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요즘에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속되게 말하면 개나 소나 주식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개미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어 있으니까 고점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림은 은행 연합회 기준으로 가장 금리를 높게 주는 이런 상품 순서로 나열한 건데요. 그나마 금리를 좀 높게 주는 은행들입니다. 요즘에 집값은 몇 억씩 오르는데 1년에 내가 맡겨둔 은행 이자는 1.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허탈하죠. 이것을 경제용어로 마이너스 금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을 경우에 1년 후에 내 돈의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이 중에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 금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게 주니까 우리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10년 전만 해도 금리가 5% 이상이었죠. 그때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또 많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10년, 20년 전 경제 황금기였죠. 그때는 금리가 거의 10%대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주식한다 그러면 아주 몹쓸 놈 취급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겁니다. 1.6%밖에 안 되는 은행 금리 그리고 장기로 저금리가 이렇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렇게 현물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테크며 주식이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이분들이 많아지는 게 현명하게 돈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도 재테크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다우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죠. 하루에 2%가 빠진다는 거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우리는 최근에 4월에 코로나 급락에서 그때는 2%만 빠져주면 굉장히 다행이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증시 하락은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미증시가 이 정도 빠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지네 어쩌네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리를 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앞이 보이지만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분이라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점 매수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앞으로 증시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좀 시도해 볼 필요도 있는 이런 시기다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힘이 없이 비실비실하죠. 괜히 이러다가 완전히 폭락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에 가장 큰 우려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국의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인데요. 하루 8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83,000명이 말이 그렇지 지금 전라북도 김제시나 무안군의 총 인구가 약 8만인데요. 미국은 하루에 이 정도 인구가 지금 코로나에 계속 확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유럽은 지금 상황이 더합니다. 독일은 하루에 22,000명 넘었고요. 프랑스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하루 8만 명의 확진자를 돌파했죠.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인구차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확진자는 다시 하루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하고 방역 체계가 대단하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방역도 잘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대체 왜 이렇게 맥이 없냐?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가 나쁘면 수출이 안 돼서 우리나라 경제도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대기업의 부품 만들어서 파는 협력 회사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철저히 방역해서 전 직원이 코로나를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납품하는 대기업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회사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력사는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잘했어도 이제 납품을 아예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쉬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급증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힘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죠. 코로나가 재확산한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돈 풀자 합의를 해가지고 빠르게 부양책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니들 때문에 합의를 못한다 하면서 대선 전에는 결국 추가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번 대선 이후에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만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는데요. 바로 트럼프가 지지한 에이미 코니가 미국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을 통과하고 대법관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슈냐 하면, 이번 대법관 인준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림은 미국의 주별 선거 인단입니다. 미국의 선거는요, 이렇게 그림처럼 각 주와 워싱턴 DC에서 특정한 대통령의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거인단 한 명에게 나머지 선거인단도 모두 표를 몰아주는 이런 승자 독식 제도를 택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지도에서 맨 아래 TX, 바로 텍사스인데요. 여기에 38이라고 써있죠. 근데 일단 텍사스 하면 또 우리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마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보다 보수의 텃밭을 먼저 좀 떠오르고 선거 제도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왔죠. 바이든이 텍사스에서 이번에 안타를 치면 미 대선 그냥 끝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림의 지도상 맨 아래 TX38이라고 적혀있는 게 텍사스의 선거인단이 38명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속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한테 표가 몰빵이 되고, 그 사람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38표의 표가 전부 다 몰빵이 가는 거죠.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보수의 텃밭인 텍사스 같은 곳에서 아슬아슬한 투표 결과로 선거인단을 만약에 놓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우편 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선거 방식이 약간 바뀝니다. 한 주마다 한 사람씩만 지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분포를 보면요, 각 주마다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다수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2개 주에서 다수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주가 동률인데요. 만약에 우편 투표의 불공정을 근거로 트럼프가 불복을 하게 되면요,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딱 내리면 대통령이 되는데요. 에이미 코니가 대법관이 되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죠. 일단 대선 불복 소송이 진행될 경우 몇 달 동안 굉장히 장기간 권력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장기간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거나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앞이 보인다는 말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든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그때부터 빨라지게 되는 거죠. 취임 후에 당연히 부양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높고요. 트럼프가 돼도 결국 추가 부양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공화당이 보수적인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추가 부양책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돼도 추가 부양책을 하는데 공화당보다 민주당은 더 많은 액수를 부양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좋죠. 그런데 최근까지 증시를 상승시켰던 IT 대형주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으로 해체까지 거론되는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앞이 좀 보이지만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어찌됐든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
결국 해결된다. 이거는 뭐 우리 말고도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불안하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혹시 뭔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부정적인 지표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시티 서프라이즈 이코노믹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있죠. 이거에서 시장의 전문가들, 기관들이 예측한 중간값,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이 예측치 대비해서 실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예측보다도 안 나오면 쇼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보다 더 잘 나온 서프라이즈가 많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가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쇼크 지표가, 그러니까 더 잘 안 나오는 지표가 많을수록 지표가 하락을 합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8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죠. 8월까지는. 그런데 실물 경제도 그만큼 잘 나왔었는데 8월 이후에는 그것을 충족시킬 만큼 경제 지표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죠. 8월까지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주가 상승도 좋았는데 경제지표라는 뚜껑을 계속 열어봤더니 기대보다는 계속 실망스러운 결과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역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주가 상승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꺼리는 경향이 높겠죠. 또 다음으로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채 시장에 나타나는 상식과 다른 패턴입니다. 미국채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지금 최대치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연준은 아직 경제 회복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돈을 풀겠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면서 국채 금리를 저금리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 말이 있는데요. 연준에서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 하면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국채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석이죠. 미국채를 매도하는 건 정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 연준의 정책과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한순간에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럼 이렇게 미국채 매도 포지션이 최대치를 찍었다고 그 방향대로 흘러가느냐? 그렇진 않죠. 최대치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꼭 반대로 움직이면서 순매도 포지션이 청산돼서 순매수로 급하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의 뭔가 연준이 돈을 투자한다던가 립서비스를 하면 다시 국채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 미국 채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금리가 함께 오르죠. 그럼 현재 GDP의 125%에 달하는 부채를 가진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요. 코로나 침체 이후로 버티고 있는 미국의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발생합니다. 연쇄도산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경기는 다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준은 뭐 하고 있느냐? 최근에 연준은 자산을 축소했습니다. 이 말은 보유한 국채를 매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다시 돈을 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연준은 방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림에 연준의 자산이 다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예측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국채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아니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 더 강화된다 하면 분명 미 연준 의장은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국채금리 또한 내려가 줘야지만 다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에 상승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엔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깊어지는 증시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또는 현금화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우편 투표까지 간다면 조정의 폭과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힘이 계속 없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